책으로 만나는 가을개벽 문화 김영현입니다. 일제강점기 무려 600만 명이 신앙하며 가장 많은 독립자금을 제공했던 보천교. 그러나 집요하게 전개된 일제의 민족종교 탄압과 민족정신 말살 정책으로부터 보천교도 자유로울 수는 없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엔 잃어버린 역사 보천교를 통해 보천교가 겪었던 시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책에 대해 소개해 주실 분 자리에 모셨는데요. 중원대학교 종교문화학과 김철수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보천교가 무엇이고 또 일제강점기 보천교의 규모와 역할 등에 대해서 알아봤거든요. 독립자금을 가장 많이 제공하고 후천개벽과 지상성경 도래를 통해서 민중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일제가 이런 민족종교의 활동에 가만히 있었을 리 만무하죠. 일제는 민족종교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했나요? 예, 그렇죠.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일제는 이 민족 종교를 소위 말해가지고 말살시키기 위해서 온갖 그 책략을 다 동원을 하죠. 근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일본의 이 메이지 시대의 그 종교 정책까지도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나중에 상당히 그 도움이 될 겁니다. 이건 뭐냐면은 메이지 유신 1868년에 메이지 유신을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일본의 메이지 정부는 이 국민들을 통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사실 어떻게 본다면 종교에서 찾습니다.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신도 국교화 정책을 말합니다. 그러한 경험이 어떻게 본다면은 일제 강점기에도 그대로 이제 민족 종교 탄압에 그대로 이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제는 이제 강점을 하고 난 바로 직후에 모든 사회 단체들을 전부 다 이제 해산을 시킵니다. 예, 그러면서 이 종교들에 대해서도 이 태도를 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1911년이 되면은 사찰령은 이제 불교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었고요. 경학원 규칙이라 해서 이거는 유교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 다음에 또 사립학교 규칙은 이게 기독교. 왜냐하면은 아마 그 당시에 그 학교들이 그 기독교에서 설립한 학교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사립학교 규칙을 통해서 이제 그 통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서 1915년이 되면은 이 포교 규칙이라는 것을 이제 그 공포를 합니다. 이 원래 포교 규칙이라는 것은 꼭 민족 종교를 통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는 이건 뭐냐면은 종교의 포교에 대한 규칙을 마련한 것인데 그 안에는 실질적으로 가만히 들어가 보면은 바로 민족 종교를 여기서 어떻게 단속할 것이냐는 그런 방안이 마련이 됐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바로 그 유사 종교 정책이죠. 여기서 이제 종교라는 것은 신도, 불교, 기독교만을 종교로 한다. 그거 이외에는 전부 다 종교 유사 단체로 몰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종교 유사 단체로 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것은 탄압을 하더라도 종교 탄압도 아니고요. 그 말살을 시켜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민족 종교들은 전부 다 이제 그쪽으로 다 몰아가 버립니다. 흔히 말하는 분리 단속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그 유사 종교라는 개념은 실질적으로는 그 일본에서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게 그 조선에서 식민지 한국에서 먼저 마련돼서 사실 일본으로 거꾸로 이게 건너간 그런 형태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단속도 역시 그렇게 되니까 종교는 아까 그 신도, 불교, 기독교는 항무국에서 항무국, 요즘 말하면 교육부겠죠. 여기서 단속을 하게 되고 유사 종교, 민족 종교들은 전부 다 경무국, 요즘 말하면 이제 그 경찰청이겠죠. 여기서 담당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일제는 자신들의 고유 종교인 신도를 신앙할 것을 강제하고 신사참배까지 시켰기 때문에 당연히 민족 종교에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일단 이 신도가 무엇인가요? 그렇죠, 그죠? 그렇게 되니까 아마 그 제한테 처음 이제 질문을 했을 때 내용으로 다시 이게 돌아가는 겁니다. 왜 제가 일본 고대사를 공부하면서 왜 보천교까지 왔습니까? 역시 이제 우리도 보니까 결국은 이제 그 다시 신도까지로 이제 흘러가고 있는데, 이건 아까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메이지 정부의 그 정책입니다.
아까 신도를 국교로 만들어서 국민을 통합을 하자. 일본 국민들을 전부 다 하나로 묶자 하는 데서 이제 나타난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일본 쪽에서도 당시에 이 신도 국교에 대해서는 다른 종교들은 반발이 심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에서 마련한 게 뭐냐면은 신사는 종교가 아니다. 신사 비종교론을 1871년에 태종관 포교로 마련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신들은 관여하지 마세요. 요거는 종사다. 우리 그 조상을 모시는 그런 그 하나의 의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걸 갖고 다 하겠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그 조상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꼭대기는 당연히 일본의 왕이 자리합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이제 황민나 정책으로 이제 나가는 거죠. 이거를 이제 일본 내에서 성공을 시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침략을 통해서 주변 제국을 여러 나라를 이제 식민지화 시키면서 여기에도 같이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사할린이라든가 오키나와라든가 대만이라든가 다 합니다. 역시 이제 그 당시의 조선, 뭐 조선이라는 말도 사실은 한국을 이제 조선으로 이제 와서 바꿔버린 거죠. 그죠? 했을 때 물론 여러 가지 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바로 이러한 그 종교 정책, 신사 정책을 이제 만들어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앞서 이야기했던 제가 조선신궁, 남산의 조선신궁을 만들어냅니다. 그 조선신궁에는 누구를 모십니까? 당연히 일본의 최고신이라고 하는 그 천주 대신 아마테라스 오가미를 이제 모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한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 조선신궁의 단군 합사론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단군 성조를 거기다 모시자 하는 운동이 벌어집니다. 이거 좋은 의미가 아니고 무슨 의미냐면은 그 아마테라스 오가미 천조 대신 밑에다가 위치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아마 여러분들 가만히 느끼기에도 이게 같이 모시자라는 게 아니고 이게 일렬로 이제 딱 세워가지고 위아래를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그게 나중에는 결국은 그 식민사학하고도 그대로 연결이 이제 되는 겁니다. 결국은 1925년에 바로 남산에 조선신궁이 세워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일본이 보면 본격적으로 이 신사에 대한 이제 어떤 그 경배라든가 참배 그런 운동을 뭐 시작을 하게 되죠. 그게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이제 황국 신민화 정책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제는 국가 신도를 구심점으로 해서 민중을 조직화하고 내선일체를 확립하는 수단으로 삼은 것이네요. 이뿐만 아니라 민족 종교를 탄압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을 해주셨지만 종교를 분리하는 정책을 시행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실까요? 그렇죠. 그게 상당히 우리 쪽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사실 이게 종교와 유사 종교라는 분리란 말입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종교라는 말이 우리 역사 속에서 언제 쓰였는가? 도대체 왜 우리는 그 종교라는 개념에 개입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거는 이 종교라는 말이 이 종교는 근대적인 것이다라는 이런 사고방식을 지금 갖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종교라는 말이 쓰인 거는 1882년 그 경에 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근대적인 개념입니다. 당시가 1910년대라고 하면은 1880년대라는 거는 바로 지근거리에 있는 그런 시대란 말입니다. 어쨌든 그것은 그 종교라는 개념이 또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니고 일본에서 만들어진 개념인데 릴리전이라는 개념을 갖고 만들어진 개념인데 이거는 기독교라는 개념을 종교라는 개념하고 연결을 시켰단 말입니다. 그래 놓고 이제 와가지고 이제 그 포교 규칙을 통해 가지고 아까 종교와 유사 종교를 이제 분리를 시켜버렸단 말입니다. 종교는 신도, 불교, 기독교. 유사 종교는 민족 종교. 다 구분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논리는 뭐냐면은 종교는 근대성을 갖고 있고요. 그 유사 종교는 정근대성을 가진 것으로 이야기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 유사 종교는 당연히 뭐라고 되냐면은 결국은 미신, 당시에는 이렇게 미신 사교화 정책이라고 합니다. 미신, 사교, 삿된 종교라는 말이죠. 그렇죠? 삿된 가르침.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뭐 우리 사회를 위해서 이거 없어져야 될 것. 그러니까 모든 당시의 언론과 민중들까지도 유사 종교는 좋지 않은 것이다. 이런 인식을 갖게끔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종교는 뭐 그냥 괜찮지만은 유사 종교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탄압을 해도 어떤 종교 탄압도 해당이 되지 않고요. 이런 내용이 돼버린 거죠. 근데 이걸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런 마지막으로 고민해 볼 걸 던지는 게 뭐냐면 그러면 왜
신도, 불교, 기독교는 종교일까? 그럼 거기서는 왜 신도는 종교죠? 라는 겁니다.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로 거기에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은 바로 그 유사 종교 정책, 포교 정책, 아까 종교 정책의 어떤 그 의도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사 종교라는 말은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족 종교를 말살하기 위해 일제가 만들어낸 말인 만큼 결코 사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런 통제와 탄압에도 불구하고 1919년 3.1 만세 운동이 천도교와 대전교를 비롯한 민족 종교들의 대거 참여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후 일제의 종교 정책도 바뀌었을 텐데요. 그렇죠. 예, 아까 이제 앞에 말씀은 저는 그거를 식민 권력의 카르텔이 성공했다라고 이제 보는 건데요. 어차피 그때 만들어진 개념이 우리가 광복 후에도 해방 후에도 자동적으로 이제 쓰였다. 이거 얼마나 성공한 겁니까? 물론 이제 요즘은 쓰지 않습니다. 이제 그래서 사실은 유사 종교라는 개념 자체는 이게 뭐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써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물론 요즘에 뭐 유사 종교만이 아니고 유사라는 말이 너무나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방을 공격할 때 항상 이제 쓰게 되는데 어쨌든 이제 3.1 운동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일본의 종교 정책도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교 규칙도 뭐 사실 변경이 됩니다. 변경이 됐지만은 그거는 뭐 다 아시다시피 뭐 유화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진짜로 뭔가 이 도움을 준 게 아니고 이게 당근과 채찍을 이제부터는 동시에 사용을 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뚜렷하게 이제 그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각종 종교 단체를 이제 중앙 집권화 이제 시키게 되죠. 그래서 그 최고 지도자에다가 이제 우리가 흔히 친일파를 이제 앉히고 일본인 고문을 붙여가지고 모든 종교 단체를 의용화시키려는 그러한 그 책략들을 이제 그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은 이 3.1 운동 이후에 어떤 그 종교 정책은 더욱더 이 민족 종교에 아주 교묘한 탄압이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게 더 맞고요. 그 다음에 유소 종교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은 그 법규가 나오고 난 다음에 유사 민족 종교 단체를 유사 종교로 인정된 경우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강압에 의한 통치를 했다면 이제 겉으로는 유화책을 쓰는 척하면서 민족 정신과 독립의지를 꺾어 나가는 교묘한 술책을 쓴 것이네요. 그럼 당연히 이제 급격히 교세가 성장한 보천교에 대한 탄압도 더욱 거세졌을 텐데요. 그렇죠. 당연하죠. 이거는 아까 이제 그 종교 지역 면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3.1 운동 이후가 되면은 사실은 뭐 천도교는 3.1 운동을 거의 주도했기 때문에 3.1 운동 직후에는 뭐 아주 그 힘이 약화가 돼 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종교는 어차피 만주 쪽으로 이동을 해서 독립운동에 가담을 하고 있었고 사실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3.1 운동 이후가 되면서 보천교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었고 그리고 그 보천교에 대한 탄압은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보천교도 탄압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일제 식민 정책 3.1 운동의 이 종교 정책의 대부분은 보천교를 주요 대상으로 한 정책이라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 그때까지 아시다시피 뭐 보천교가 그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제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일제 강점과 더불어 가지고 보천교라는 명칭은 없었지만은 차월곡 선생 같은 경우 끊임없이 활동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권 회복 활동을 표방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뭐 갑종 요시찰인으로 편입이 돼가지고 고생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뭐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뭐 제주도 사건 등등이라든가, 뭐 이러한 그 활동들을 꾸준하게 진행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1 운동 이후에는 하나의 그 보천교가 주요 대상이 되고, 탄압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3.1 만세운동 전에 보천교에 대한 탄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때 보천교 교주인 차경석 교주를 갑종 요시찰인으로 지정했다고 하던데 그게 무엇인가요? 그렇죠. 이제 갑종 요시찰 제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사실은 이 요시찰 제도가 3.1 운동 이후에 이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들을 원래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일본의 어떤 그 식민 권력이 보고서에도 보면 1917년 차경석을 이제
각종 요시찰인으로 편입했다라는 이런 기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3.1운동 이후가 되면 이 요시찰 제도는 본격화됩니다. 사실은 본격화되는데 이거는 요시찰, 시찰, 감시의 대상자라는 말이겠죠. 그죠? 어떤 사람이 감시의 대상자가 되느냐 하면은 당연히 그 총독 정치의 불만자들, 그 다음에 이제 사상이 불온한 자들, 이렇게 돼 있어요. 총독 정치에 불만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이 사상이 불온한 것들은 거의 아마 그 당시로 본다면은 사회주의자라든가 독립운동을 표방하는 사람들이 아마 주가 될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나눕니다. 갑, 을, 병, 정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나눠 가지고 구분을 이제 하게 되죠. 역시 이제 갑에 해당됐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가 많은 이제 그 감시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죠. 그만큼 상당히 끊임없이 감시를 받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예. 그만큼 일제가 보천교를 주시했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보천교에서는 이 독립자금 지원을 계속했잖아요. 제주도에서는 항일 무장 봉기도 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사건을 우리는 1918년 법정사 항일 항쟁으로 이제 자리매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점기에 일어난 어떻게 본다면 최초의 그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주도 최초의 그다음에 제주도에서 일어난 최대 항일 논쟁 운동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사건은 안타깝게도 현재 학계에서는 불교 운동으로 편입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식민 권력의 보고서들을 이제 나중에 기회가 돼서 한번 보신다면은 이 사건은 차월곡이 영일군 김연일과 모의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아마 나올 겁니다. 이 바로 김연일이 결국은 이제 법정사 주지가 되고 그래서 당시에 보청교도들과 불교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어떤 항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상당히 과격하게 이제 항쟁을 하는데 그 결과 한 30여 명이 이제 검거되는 그런 사건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저도 이제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왜 이거를 꼭 불교 운동으로 이제 봐야 되냐? 왜 보청교 운동으로 하면 안 되느냐? 그런 게 사실 좀 불만도 있고 궁금도 좀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이 보청교라는 명칭이 아시다시피 이제 1922년 바로 저 운동 뒤에죠. 1922년 1월에 보청교라는 명칭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때는 사실은 보청교라는 명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선도교라 해야 될지 태을교라 해야 될지 사실 훔치교라 해야 될지 그런 게 조금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월곡 차경석이라는 이름만 이제 계속 여기서 등장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불교도들과 당시의 보청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이 운동을 일으켰지만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가 동학혁명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운동의 주도층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이런 걸 볼 때는 아마 가만히 이제 여러분들이 살펴본다면은 이거는 보청교 운동으로 자리매김해도 아마 충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나중에 혹시 보시려면은 김형렬의 위봉사 항일운동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알다시피 위봉사의 곽법경과 더불어 가지고 연합해서 항쟁을 하고 결국 그 사건으로 인해서 나중에 이제 김형렬이가 어떤 독립유공이라는 그런 자리에 앉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분명히 김형렬과 위봉사, 위봉사의 어떤 신도들과의 어떤 연합 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거는 아까 제주도 법정사 투쟁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달리 자리매김되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 보신다면은 나중에 이제 이러한 1918년 법정사 항일무장 봉기도 아마 이제 보청교 운동으로 자리매김 될 날이 빨리 오지 않겠냐는 생각을 저도 해봅니다. 그리고 3.1 운동 이전에 이 직전에 이제 18년에 11월경에는 또 제주도에서
그 보천교도 이찬경이 목포로 그 솜 19포대를 들여오게 됩니다. 들여오다가 그 목포 경찰서에 이제 그 체포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하죠. 그 솜 19포대 그 속에는 10만 원이 음lik이 되고 그게 발견이 되면서 이제 검거가 되는데 사실 이게 보천교 입장에서는 이때 24방주 조직이 바로 이제 노출이 됩니다. 사실은 아시다시피 그 어떤 하나의 단체가 조직이 노출된다는 건 상당히 큰 충격을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시에 그 고팔레 우리가 그 수부님이라고 하고 있죠. 예, 고팔레도 이제 그 체포되는 그런 사건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죠. 예. 지금까지 김철수 교수님을 모시고 잃어버린 역사 보천교에 대해서 말씀 나누는 시간 가졌는데요. 대한 독립을 이루기까지 보천교 신도들의 크나큰 헌신과 노고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일제에 의한 보천교 와해와 역사 왜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